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일상의 단단한 언어들. 김유진 지음. 김유진. 지식을 드러내거나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말과 글을 찾을 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언어가 태어난다고 믿는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현재는 책 만드는 일을 한다.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여러 형태의 독서 모임을 열면서 독서 상담 치료를 공부하고 있다. 도서관, 학교, 기관 등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와 할 말을 찾아주는 글쓰기 강의도 하고 있다. 매일 너에게 반했음을 썼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에는 대화를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 특히 말로 나를 돌보면서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함께 담았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프롤로그. 좋은 대화와 말들이 쌓여야 삶이 단단해진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루는 퇴근길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서두가 길어도 너무 긴 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녀라고는 할 수 없어도 이야기 상대로는 꽤 괜찮은 사이인데 어머니의 긴 이야기에 나는 그만 이렇게 대꾸해버렸다. 엄마, 요점만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나는 그 말을 해놓고 뜨끔해서 어머니는 딸의 불맨 소리에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고 우리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제나 그렇듯 어머니의 넓은 아량으로 어색한 분위기는 넘겼지만 나는 내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어쩌다 한번 통화를 하는 주제에 어머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받아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박준 시인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은 그런 나의 마음을 더 찔리게 만들었다. 논리도 없고 정말 그냥 하는 말들, 아무런 효용 없는 말들이 사람의 관계와 정서를 돈독하게 만들어요. 시사저널 2020년 3월 21일. 그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 전에 만난 오선아 작가의 말도 생각이 났다. 그는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학교나 도서관에서 강의하는 작가 겸 청소년 활동가였다. 그의 주변에는 늘 청소년들이 북적인다. 한때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연락을 받지 못할까봐 새벽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휴대전화는 늘 휴대전화는 늘 켜놓았다고 그는 위탁시설이나 소년원을 찾아가 아이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 다녀오면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는 어른들이 유독 많다고 한다. 애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얘기, 뭐 먹은 얘기, 어디 갔다 온 얘기.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애들한테는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건데. 두 작가의 말에 가슴이 찡해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아무런 효용없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나는 남의 쓸데없는 말을 잘 들어주고 있을까? 애당초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들어줄 여유가 나에게 있기는 한 것일까?
어떤 기준을 넘지 못하는 말은 모두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말도 안 되는 말로 버려지기 십상이다. 혹시 말로 상처받는 이유가 이런 말들을 못하고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두 작가의 말처럼 때로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또 그런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의 존재가 삶의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꼭 유용한 말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 멋있고 그럴듯한 말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경쟁심과 조금 더 나를 내세우고 싶은 욕망에도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과 유용한 말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상에는 겉과 속이 같은 말만 존재하지 않는다. 말끔하게 딱 떨어지는 말, 이면에도 막말이 숨어 있고 치장할 줄 몰라 두서 없어도 진심이 담긴 말도 있다. 좋은 말도 막말도 언제나 우리 뒤에 있다는 뜻이다. 쓸데없는 말도 쓸데있는 말도 그러하다. 그 갖가지 말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IQ 244의 세계 천재 인명사전 4위에 오른 조상현 씨는 두뇌 훈련법을 이용해 뇌를 늘 단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본인만의 스트레스 역제값이 있는데 평소에 두뇌 훈련을 해야 건강한 스트레스가 의도적으로 주입되고 그에 따라 역제값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평소에 두뇌를 많이 쓰는 스트레스에 노출시켜야 그것을 견디는 힘이 커져서 그 이상의 것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말로 나를 지키는 방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 내 말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좋은 말에,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에도 기꺼이 나를 노출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이 책에는 대화를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 특히 말로 나를 돌보면서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에피소드를 함께 담았다. 말은 좋은 것이다. 가끔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말의 상처에만 무게를 두고 산다면 진짜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 빨간머리 앤의 주인공 앤셜리는 태어나 한 번도 상상이란 걸 해본 적 없다는 마닐라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사신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말로부터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김유진. 1장.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말은 혼자 오지 않는다. 시인 샘 레븐슨이 쓴 시간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가 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절대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라. 아름다운 자세로 해석된 포이즈에는 침착, 균형, 우아함, 위험, 자기통제라는 뜻이 있다. 삶을 살면서 보다 나은 태도를 갖고 싶다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듯하다. 말은 어떤가? 말이 침착하고 우아하려면 또 위험과 균형감을 갖추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역시 사람들과 함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은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과 늘 함께 하기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말, 너무 아파서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 있다. 순간순간 힘이 되는 말도 있지만 때로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도 있다. 어떤 말은 들으면 눈물이 나고 어떤 말은 기등으로 흘려버리기도 한다.
오랫동안 곱씹어서 더 좋은 모양이 되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말은 어떤 모습일까? 첫사랑을 겨우 떠나보내고 드디어 연애다운 연애를 하게 된 20대 중반의 일이다. 지지부진한 첫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될 만큼 한창 즐겁고 행복한 연애 중이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무렵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고 이별을 말한 날부터 나는 진상교과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과간이 되었다. 아, 질척거림의 끝은 어디인가. 나는 세상 슬픈 얼굴로 몇 달째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누가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돌던 때 예비 논문의 목차를 들고 간 나에게 지도 교수가 말했다. 너는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 다른 학생들은 교수와 몇 번씩 만나 조율하며 논문을 쓰는데 혼자 목차를 만들고 논문도 중간까지 써버렸으니 교수 입장에서 황당한 게 당연했다. 죄송하다 거듭 말하고 방을 나와서 나는 또 눈물바람이었다. 교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학교에 다니며 일주일에 2~3개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버는 게 더 중요했다. 그런데 설상가상 애인과 헤어졌고 돈은 또 모자랐고 아르바이트는 가야 했다. 논문도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는 말은 이 모든 상황들과 맞물려 상처가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지리도 잘 모르는 동생이 서울에 오겠다고 했다. 아마도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동생이 낯선 서울거리를 1시간 넘게 헤맨 탓에 우리는 늦게서야 겨우 만났고 금세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동생이 쭈뼛거리며 문화상품권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로 책 사. 언니는 책 보면 행복하잖아. 눈물이 핑 돌았다. 동생의 말은 당시 어느 누구의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꼽으라면 그건 교수와 동생의 말이다. 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마음이 불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해 걸핏하며 울고 마음을 다쳤던 때에 들은 말이기 때문일 거다. 말은 2가지 운명을 타고난다. 첫째, 말은 혼자가 아니다. 말 뒤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놓인 내가 있다. 이것이 말의 첫 번째 운명인 관계이다. 그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 위로도 주는 것이 말의 운명이다. 둘째, 말은 바뀌는 운명을 지녔다. 말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말에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는 내게 달려있다.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물었던 교수는 얼마 뒤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나마 이 정도 썼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나는 이 정도라는 말이 고맙게 느껴졌다. 말의 상처는 필연이며 위로의 말은 선택이다. 이쯤에서 샘 레븐슨의 시를 조금 바꿔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혼자 말한다고 생각하면 상처가 될지 몰라. 위로받고 싶다면 너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어하는구나. 심리치료를 하는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는 관계인데 그날따라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게 되었다. 상담 전문가인 그녀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상담을 받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3시간쯤 흘렀을 때 그분은 내 안에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의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몇몇 특징이
그 상처에서 비롯된 불안으로 보인다면서 불안은 좀 깊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꽤 좋은 방향으로 잘 쓰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해주었다. 나는 그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오늘 우연히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 어린아이 때 상처가 어른까지 간다는 증거, 나로 확인함. 친구가 보내온 답은 한 줄이었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기도 했다. 더 갈 수도.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하마터면 상처받을 뻔했다. 나에게 상처를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의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말이 나의 아픈 구석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받게 되는 것이 상처이다. 그런데 정작 대놓고 상처를 주는 말에는 상처를 받지 않기도 한다. 그럼 무엇이 상처가 되고 무엇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작가 마크 트웨이는 말했다. 인간은 달과 같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붙들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자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기도 한다. 반면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평생 불행과 등을 맞대고 살아가기도 한다. 내면의 어둠을 대하지 못한 채 그저 견디기만 하는 이도 있다. 문제는 그 어두운 면이 다른 사람의 말에 자극받아 상처가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아무도 자신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스스로를 옹호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 남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는데 단지 스스로를 지키려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만 것이다. 물론 상처를 받는 원인은 나 자신이 아니다. 눈치 없고 배려도 없으며 무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상대방이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서로의 본성을 고치려다가 갈등을 만들곤 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한 일이긴 할까? 나는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타인의 말에 무척 취약하다. 남의 비난이나 칭찬에도 약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그럴 때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다. 아, 나 이런 말에 힘들어하지. 나의 어두운 면을 인지하는 것이다.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다. 상대의 문제점과 잘못은 거기에 그대로 두고 잠깐 동안 나를 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그런 뒤에 상대를 대하면 화가 얼마쯤 가라앉고 조금 누그러진 말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전할 수 있다. 적어도 내 안에 쌓여있던 상처가 줄줄이 소환되어 감정 싸움에 휘말릴 일은 없게 된다.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자신의 어두운 면을 잘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과 상처를 계속 드러내며 사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상처를 잘 보살피고 그것을 품위 있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시를 드러내면 그들의 좋은 면을 알아보는 감각이 무뎌진다. 결국 그 가시를 다 드러내고 살면 초라한 인간관계만 남을 것이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에 가장 힘들어하는지 또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유난히 예민해하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덜어낼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조금 나은 선택이다.
타로나 사주를 보러 가는 진짜 이유. 얼마 전 친구가 사주를 보고 온 이야기를 해주었다. 웬만한 일에는 배포 있게 넘어가는 친구인데 최근 힘든 일이 겹친 데다 안 좋은 말까지 들어 상심이 큰 것 같았다. 내 사주에 부모가 없대. 부모 복이 없다는 거지. 그것뿐이 아니야. 사주를 다 듣고 그 사람한테 그럼 저는 좋은 게 없네요 했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본인에 대한 어떤 말을 듣고서 본인에 대한 어떤 말을 듣고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인간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약해지고 동요하며 흔들린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칭찬에도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인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들은 사주풀이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주나 타로가 하는 말에 매달리는 것일까? 혹 나를 말하고 나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또 듣고 싶어 한다. 그런데 온전히 자신만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주인공이 되는 순간보다는 역할의 가지수만 늘어나는 단역의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로지 나를 향한 관심과 위로의 말에 조금쯤 목말라 있다.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점집을 찾아가고 강연이나 상담의 말로 치유받고 싶은 마음. 하다못해 온라인용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것도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타인의 입을 통해 나를 듣는 경험을 원하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주말마다 가운 써주기 무료 행사가 열렸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갈 때마다 글씨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말, 다짐의 말, 좋은 명언을 받으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좋은 말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흥미로운 한편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이랄지 애처로움도 함께 느꼈다. 그것은 좋은 말을 곁에 두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소망이었다. 위로와 치유의 말들이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렇지만 사주의 말, 강연이나 상담의 말, 명언 등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일방통행적인 말이다. 어떤 이론이나 개념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나와 응축된 말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내 인생에 깊이 들여오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좋은 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좋은 말이 아니라 타인의 관심과 우정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무엇을 원할까? 거기에는 복잡한 욕망이 얽혀 있다. 나와 나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마음. 어떤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이 뒤섞이는 희열을 맛보고 싶은 마음. 서로 통했다는 안도감. 혹은 다름에서 오는 재미와 호기심. 말이 오가는 중에 느끼는 깊은 우정과 위로도 원한다. 그래서 남의 말에 마음을 다치고 아파하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건축가 유연주는 한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떤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뭘 보고 판단을 내리냐면 단위 면적당 벤치의 숫자가 몇 개냐 이걸로 봐요. 뉴욕 맨하튼의 브로드웨이의 950m 구간에는 벤치가 170개 있고요.
같은 길이의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3개밖에 없어요. 어디 앉아서 얘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렇게 카페가 많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모습은 가정 안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낯선 풍경이 되어버렸다. 오랫동안 대화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카페조차 혼자서 일하고 생각하고 쉬는 곳으로 변하여 대화를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나 홀로 공간이 되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에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고 모든 일은 만나지 않아도 순조롭게 처리된다. 하지만 순조롭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일 뿐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원하고 있다. 대화와 멀어진 우리는 운명의 말에 쉽게 의존하고 만다.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보다는 대화가 불가능한 스타나 유명인의 말을 더 믿고 따른다. 대화를 해보지 못해서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화의 양이 확보되지 않아 덩달아 질도 낮아졌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는 대화하며 상처를 받는다. 우리는 대화를 잃은 채 엄청난 양의 말이 주입되는 피로 속에서 살고 있다. 대화하며 상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차라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말에 위로와 치유를 받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만다. 지금부터 대화를 많이 하자는 동료로 이 글을 마치는 것은 무리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대화 없이 굴러가는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다 보니 주어진 말, 정해진 말, 소화가 잘 되는 알맹이만 남은 말, 남으로부터 주입된 말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말의 홍수 속에서 본인의 말을 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대화의 희열을 원하고 있다. 대화가 인간에게 주는 선물은 만만하게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대화에서는 말이 오가며 뜻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확장된다. 바다에서 각 건져낸 팔다기는 물고기처럼 아침 이슬을 가득 머금은 작은 꽃잎처럼 건강한 살아있음과 주체성을 띈다. 내가 말하고 상대가 듣고 그것을 상대의 입으로 확인하고 다시 상대의 생각을 듣는 순환의 과정에 참여할 때 대화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산다는 생각. 나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었다. 어른이 되고 조금 나아졌지만 지금도 역시 더듬는다. 정식으로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몇몇 자료를 읽어본 바로는 유전일 확률이 높다. 친가에서 나와 아버지, 사촌, 동생이 모두 비슷한 증세를 보이니 유전이 맞을 거다.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내가 말을 더듬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꾸짖거나 걱정한 적은 없었다. 알고 있었지만 불어 모른 척하거나 크면 나아지겠지 생각한 것 같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콤플렉스였다. 우선 수업 시간에 일어서서 책을 읽는 것이 아주 고역이었다. 덜덜 떨며 떠듬떠듬 하는 것을 선생님과 친구들은 묵묵히 들어주었고 놀리는 애들도 없었다. 그러나 소리내어 책을 읽을 때마다 교실을 가득 채우는 그 적막이 두려웠다. 책을 읽는 동안 가슴이 재어오고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와 몸살에 걸린 것처럼 머리도 지근거렸다. 그때부터였을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산다고 생각했다. 학교 후 집으로 돌아와 하지 못한 말을 수십 번 되뇌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말 잘하는 친구 앞에서 버벅대다가 KO패를 당할 때도 발표하거나 책을 읽으며 더듬거린 날 하루 종일
우울했을 때도 하루 종일 우울했을 때도 그랬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콤플렉스를 껴안고 살았다. 대학교 1학년 때 입시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언니 한 명을 알게 되었다. 생애 첫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첫 번째 사수라고 해야 하나? 나는 언니와 함께 시험지를 복사하거나 교재실에서 문제집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 하루는 언니가 나에게 작정한 듯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너처럼 말을 더듬었어. 그런데 죽도록 노력해서 고쳤다. 봐봐. 지금은 정상이잖아. 너 그거 되게 심각한 거야. 꼭 고쳐야 해. 알았지? 언니는 말 더듬증이 사회생활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자신이 어떤 계기로 그것을 고쳤는지, 그 과정에서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 번도 고칠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나를 무척 답답해하면서 하지만 나는 언니의 당부를 듣지 않았다. 전수해준 노하우도 따라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병상련인 사람이 조목조목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내 방식에 익숙해졌던 것 같다. 고치려고 노력해보기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길을 택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다른 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사회초년생 때 발표할 일이 생기면 약을 먹고 한 것도 나름의 대처 방식이었다. 나는 여전히 말을 더듬었고 갑자기 말을 멈췄다가 간신히 이어가는 일이 잦았다. 가슴이 재어오고 식은땀도 흘렸다. 말 더듬는 버릇이 사라졌다라는 언니의 해피엔딩은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다. 해피엔딩 대신 나는 나와 이상한 타협을 했다. 했어야 하는 말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도 있어. 말을 더듬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못했지만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도 막을 수 있었지. 급하고 불같은 성격인데 거기다 말까지 안 더듬었으면 어쩔 뻔했어. 여우의 심포도 같은 생각인 줄은 알았지만 나는 그렇게 나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면 사람들과 말로 상처를 더 많이 주고 내가 하지 못한 말과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의 말에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어느 말더듬이처럼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해주면 어떨까?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아서 마음을 다치지 않았다고. 그때 그 말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억울하면 지는 거다. 지인 중에 논리적이지만 따지는 것 같지는 않고 무뚝뚝한데 포용력이 넓은 듯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그런 포용력은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비결 좀 알려주시죠.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는 뜻밖의 비결을 내놓았다. 저는 과학을 좋아해요.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인간이 아는 건 일부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것도요.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니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힘의 원천이 과학 공부였다니.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더 많으니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고 남을 탓하기도 한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평소와는 다른 고리들이 내 안에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마음속에서 얽히고 설켜 내 억울함을 한껏 부채질한다.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무논리로 빠지게 되는 과정이다. 그때부터 필요한 자극이 국어 공부다. 웬 국어 공부냐고? 나는 20대 때 얼떨결에 시작한 자원봉사를 지금껏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검정고시용 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공부 시기를 놓친 성인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홈스쿨링을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부모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는 고등학생 나이인데 초등학생 수준의 문해력을 지닌 청소년도 있고 안내문이나 공고문 같은 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들도 있다. 몇 해 동안 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한 가지 있다. 나는 그것을 수업 첫 시간에 말한다. 국어 공부는 왜 해야 할까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억울하고 답답할 때마다 화를 내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국어가 필요해요. 억울하지 않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어야 하니까요. 저도 그런 이유로 국어를 공부합니다. 빈번히 일어나는 인간관계 문제에 나 진짜 억울해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늘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이것저것을 자기 방식대로 연결시켜서 억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억울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 타인과의 갈등을 손쉽게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된다는 점이다. 마음속 엇나간 회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국어 공부를 찾아야 한다. 책을 읽거나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모두 국어 공부이다. 여행을 떠나 낯선 문화와 언어를 마주하는 것,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이나 예술을 접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종이 신문을 읽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앞에서 말한 그 사람처럼 과학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나도 나만의 방법을 갖고 있다. 내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골라 매일 조금씩 읽는다. 중고등학교 국어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속에 있는 논리를 따라가 보거나 위아래로 1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과 만나 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이것이 억울함이나 무논리에 빠지지 않기 위한 나만의 국어 공부법이다.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은 소통하는 논리를 갖추는 과정이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잘잘못을 밝히는 논리도 필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그보다 고차원적인 논리적인 포용력이 더 유용할 것 같다. 기나긴 억울함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라도 말이다.